안녕하세요. 해피리더입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김희선 작가의 공의 기원인데요. 공의 기원은 2018년 이효석 문학상 수상작으로 특별한 상상력과 추리력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읽으면서 김희선 작가 작품의 독특한 재미를 발견했는데요. 바로 기발한 상상력에 사실감이라는 붓을 사용하여 우리를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이는 힘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공의 기원 역시 우연히 공이라는 물건을 접한 조선 말기 한 소년의 특별한 삶을 담고 있는데요. 그 속에는 축구공에 얽힌 놀랍고도 아름다운 인과율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 한국과 영국, 인도를 아우르며 펼쳐지는 한 소년의 삶과 공의 역사를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연과 필연, 추리와 상상력이 어우러진 놀랍고도 특별한 이야기, 공의 기원, 그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내려놓고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김희선 작가의 공의 기원. 군함이 항구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들어 생전 처음 보는 거대한 배를 구경했다. 아직은 부두에 그렇게 커다란 배가 들어올 만한 설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에 군함은 멀리 수평선 조금 못 미친 지점에 가물가물 떠 있을 뿐이었다. 그래도 눈을 가늘게 뜨고 보면 낯선 국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배가 떠 있은 지 이틀 정도 지났을까. 저 멀리로부터 보트 한 척이 빠르게 해안으로 다가왔다. 거기서 하얀 모자를 쓴 수병들이 뛰어내리는 장면을 한 소년이 발돋움을 한 채 보고 있었다. 배에서 내리는 수병들의 표정은 밝았다. 그럴 만도 한 게 그들은 벌써 꽤 오래 갑판에서만 지내온 터라 오랜만에 밟는 육지가 그렇게도 반가울 수 없었던 것이다. 낯선 이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때까지 빙 둘러서서 구경을 하던 마을 사람들은 주춤주춤 뒤로 물러났다. 사실 과히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얼굴을 가진 족속들이었다. 거참 괴이하게도 생겼군. 그들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일부는 재빨리 그 자리를 떴다. 굳이 그런 데 있어봤자 좋을 일이 없다는 걸 반만년이 넘는 역사에서 미리 배운 자들이었다. 하지만 소년과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배에서 내린 외인들이 기묘한 물건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장면을 넋을 놓고 구경했다. 그 놀이로 추정되는 이상한 행위를 하며 그들은 무척이나 즐거워 보였다. 구경하던 소년 역시 덩달아 신이 났다. 수병들은 둥글고 땅에 던지면 퉁 튀어올랐다가 멀리 날아가는 기이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 그게 축구공이라는 것을 소년은 나중에 알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영국 군인들의 축구 경기를 며칠간 지켜본 끝에 말이다. 그리고 그것이 축구공이라는 것을 알게 됨과 동시에 소년의 운명은 180도 바뀌게 되었던 것이다. 즉, 그 사연은 이러하다. 어느 날 수병들이 공놀이 하는 것을 지켜보던 소년의 발 앞으로 그 신비로운 물건이 대굴대굴 굴러왔다. 그 공 좀
이리 차줄래? 아마도 수병은 이렇게 말했을 테지만 소년이 그걸 알아들었을 리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본능의 힘에 이끌려 공을 발로 뻥 찼다. 그런데 그 공이 하늘로 붕 떠서 높이 날아올랐는가 하면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았다. 공은 그저 느릿느릿 굴러갔고 소녀는 발이 아파 어쩔 줄 모르며 제자리에서 펄쩍펄쩍 뛰었다. 그러나 그게 인연이 되어 소녀는 친구들과 함께 외인들의 공놀이에 끼어들 수 있었다. 여전히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소녀는 빠른 속도로 공 다루는 기술을 배웠다. 그는 드리블이라든가 골인 같은 중요한 용어도 습득했다. 사실 증거가 없어서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소년의 일취월장하던 기술은 가히 후일에 마라도나에 필적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영리한 데다 부침성까지 있던 소년은 영국인 수병들과 약간의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언어를 배웠고 그리하여 그들이 인천항에 정박하고 있던 이유도 대충 이해하게 되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도를 그리러 여기에 온 거라고 말했다. 지도가 뭔지 소녀는 알 수 없었기에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들 중 하나가 맨 위에 세계 전도라고 적혀있는 그러나 소녀는 읽을 수 없었을 커다란 지도 한 장을 펼쳐서 보여주었다. 이것이 세계야. 소녀는 세상이 한 장의 종이 속에 모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는 지금 우리가 축구를 하고 있는 이 바닷가도 여기에 들어가 있느냐고 물었다. 수병이 고개를 끄덕이자 소녀는 갈매기가 끼륵대는 항구나 나지막한 초가지붕 같은 것들이 어디 있을지 찾기 위해 한동안 종이 구석구석을 뒤졌다. 그러나 곧 가죽으로 만들어진 축구공을 차고 노느라 지도에 대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 때로 공을 차다 돌아보면 수병과 장교들이 측량 도구를 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지만 그게 다였다. 그렇게 얻은 자료를 가지고 이후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도 소녀는 잘 모른다. 왜냐하면 얼마 뒤 수평선 조금 못 미친 곳에 떠있던 군함이 어디론가 가버렸기 때문이다. 배가 떠나기 얼마 전 수병은 소년에게 공을 주었다. 아마 더 이상 쓸모가 없었던 걸지도 모르고 어쩌면 소년과 친해졌기 때문에 그야말로 순수하게 건넨 마음의 선물일지도 모른다. 여하튼 공을 주며 그는 소년에게 앞으로 위대한 축구선수가 되라는 말도 안 되는 축원까지 해주었다. 아마도 그 수병은 누군가가 축구선수가 되려면 축구팀과 축구화, 축구복, 코치, 운동장 등이 필요하다는 것까진 생각하지 못했던 듯하다. 소녀는 아쉬운 마음으로 손을 흔들며 보트가 해안을 떠나 수평선 쪽으로 어른어른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다. 축구선수가 되어야지. 소녀는 공을 안고 집으로 달리면서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아니, 사실은 매우 어려운 일, 더 나아가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에 속했다. 특히 1882년 인천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선 더더욱 그러했는데 왜냐하면 앞서도 말했듯이 일단 축구선수가 되려면 축구팀과 축구화, 운동장, 코치 같은 것들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년이 알기로는 세상 어디에도 그런 건 없었다. 게다가 소년은 할 일이 많았다. 그러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막막했기 때문이다.
그는 결국 축구공을 뒷격광 가장 깊숙한 장소에 잘 감춰두었다. 그리고 틈날 때마다 꺼내 먼지를 닦고 해진 부분을 실로 꿰맸다. 때로 아무도 안 보는 밤이면, 그러니까 항구에서 짐을 나르고 돌아와 잠깐 눈을 붙였다 깨어난 밤이면 그는 축구공을 꺼내 기수를 연마했다. 해안을 지나던 배에선 깊은 밤 달빛 아래서 한 남자가 머리로 공을 퉁기며 모래사장을 달리는 모습이 보였다. 광대인가? 바닷속에 던져둔 항아리에 문어가 들어가길 기다리며 어부들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미친 게 틀림없지. 누군가는 이렇게 떠들기도 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덕분에 그의 기술은 나날이 발전했는데 언젠가부터 그와 공은 거의 한 몸이 되어 공이 그인지 그가 공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경지에까지 도달했던 것이다. 물론 그러는 사이 인천항도 점점 커졌으며 점점 붐벼갔고 수많은 외인들이 갖가지 이유로 그곳을 드나들게 되었다. 사실 말이 났으니 말이지만 항구가 그렇게 커진 데엔 소년의 공로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컸다. 소년은 어느새 자라 청년이 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당시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모두 그랬듯이 매일 부두에 나가 등짐을 졌는데 얼마 안 되는 삭슬 받으며 하루 종일 항구를 넓히는 데 쓸 돌과 흙을 나르는 것은 정말이지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나이에 비해 건늙고 등도 완전히 굽어버렸는데 실제로 박물관에 걸려있는 단 한 장의 사진에선 겨우 26 정도밖에 안 되었을 그 청년이 거의 60을 훌쩍 넘긴 노인 같은 얼굴로 근심스럽게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사진 속 남자가 정말로 그인가에 대하여는 여러 이견이 있었지만 세계적 공장인인 박흥수는 그 사람이 자신의 증조부임에 틀림없다고 단언했다. 눈매며 인매가 자기와 꼭 닮았고 무엇보다도 그가 한 손에 축구공을 끌어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말이다. 박흥수는 돋보기까지 이용하여 사진 속 공의 한 부분을 확대한 뒤 사람들에게 보여줬다. 거기엔 다 지어져 가는 글씨로 토마스 굿맨이라는 상표가 새겨져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그 낡은 사진 속 인물이 자기 증조부임을 드러내는 완벽한 증거라는 것이었다. 그는 새로 지은 굿맨 앤 박볼 컴퍼니 공장 옆에 건립한 공역사 박물관에 그 사진, 그러니까 갯벌과 한창 공사 중인 항구와 갈매기 몇 마리를 배경으로 서 있는 남자의 흑백 사진을 걸면서 설명문 한 장을 특별히 붙여뒀다. 한글과 영문, 펀자브어로 작성된 그 설명문은 은빛 알루미늄 액자에 들어있었고 거기에는 토마스 굿맨 상표 축구공의 역사와 그게 어떤 연으로 그의 증조부에게까지 흘러들어왔는가에 대한 사연이 꼼꼼하고도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거기 적힌 바에 의하면 세계적 공장인이자 파키스탄 펀자브 인근 시알코트에 세계 최대의 수제 축구공 공장을 가지고 있는 박흥수의 운명은 이미 증조부대에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였다. 왜냐하면 개항기 인천의 한 바닷가에서 어느 영국인 기자에게 우연히 찍힌, 그러나 알고 보면 필연적으로 찍혀야만 했던 그 사진 속에서 박흥수의 증조부가 들고 있던 공은 무척이나 유서 깊고도 중요한 역사의 산증인 같은 물건이었기 때문이다.
이야기는 187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해 잉글랜드 축구협회는 모든 축구 경기에서는 가죽으로 만든 공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그 선언 이후 런던 시내에서 수작업으로 가죽 축구공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에겐 일종의 특수가 찾아왔는데 토마스 굿맨 역시 그런 수혜를 입은 업자들 중 하나였다. 원래 런던 시내에서 대대로 구두점을 경영해오던 그는 무역회사들이 인도 및 세계 각지의 식민지에서 훨씬 저렴한 가격에 품질까지 좋은 구두를 대량으로 들여오는 통에 망하기 일보 직전에 처해 있었다. 사실 토마스 굿맨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따위의 수사를 무척 싫어했는데 왜냐하면 영국이 해가 지든 안 지든 어차피 그가 사는 런던 뒷골목에서는 낮과 밤이 반복되는 일상이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었고 이상하게도 오히려 점점 더 밤이 길어지는 것 같은 기분마저 들었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불만에 가득 차 있던 토마스 굿맨이 남아도는 소가죽과 당시로서는 신소재에 속하는 천연 고무를 이용해 축구공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건 순전히 우연이었다. 어느 날 은행이자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고민하며 고개를 푹 숙인 채 걷다가 어디선가 날아온 커다란 덩어리 같은 것에 머리를 세게 맞고 말았기 때문이다. 눈에서 불이 번쩍하는 순간 길바닥에 철퍼덕 쓰러졌던 그가 겨우 몸을 일으키자 한 소년이 달려와 미안하다며 머리를 극적였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에게 날아온 것은 얼기설기 엮은 가죽 주머니에 바람을 불어넣은 뒤 입구를 대충 꿰매 만든 축구공이었다. 탄성이라고 넘는 그 딱딱한 공은 그의 머리를 정통으로 때렸고 이마에는 이미 커다란 혹이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소년에게 한바탕 욕을 퍼부었겠지만 그러나 그때 토마스 굿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리어 괜찮으니 걱정 말라며 소년의 머리까지 쓰다듬어준 그는 그 비실용적으로 무거운 데다 탄성이 없어 잘 날아가지도 않는 공을 보며 구두점 한 구석에 가득 쌓여있는 남아메리카산 고무를 떠올렸다. 고무를 가져온 사람은 평소 소가죽을 공급해주던 업자였는데 그의 말에 의하면 그건 완전히 새로운 소재라는 것이었다. 물도 스며들지 않고 젖지도 않아. 이걸로 신발을 만들면 비 오는 날 런던 거리를 아무리 뛰어다녀도 발에 물 한 방울 묻지 않을 거야. 내 장담하는데 앞으로 신발 업계는 이 고무가 평정하게 될걸. 업자는 반신반의하던 토마스 굿맨에게 어음으로 차차 갚으라며 그 신소재 무더기를 잔뜩 내려놓고 가버렸던 것이다. 그래, 바로 그거야. 이렇게 외치며 어디론가 달려가는 뚱뚱한 남자를 소녀는 공을 품에 안은 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토마스 굿맨은 그 길로 구두방으로 달려와 고무를 둥근 주머니 모양으로 재단했다. 거기에 바람을 불어넣은 다음 이번엔 가게의 지천으로 널려있던 소가죽을 가위로 자르기 시작했다. 총 12조각의 길쭉한 가죽을 바늘로 단단하게 꿰매 둥근 고무공 위에 붙이자 보기에도 아름다운 멋진 축구공이 만들어졌다. 그는 새로 만든 공을 힘껏 벽에 던져보았다. 퉁! 공은 소리도 경쾌하게 벽에 부딪히며 되돌아왔다. 바야흐로 탄성을 가진 축구공이 처음으로 탄생하는 역사적인 현장이었다. 당시엔 영국 여기저기서 축구 클럽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공장지대 한 군데당 클럽 하나씩에 생겼다고 보면 된다. 그는 자신이 만든 축구공을 자루에 담아 등에 지고 선수들을 찾아다녔다. 낮에는 공장에서 석탄을 퍼나르다가 저녁이면 축구를 하던 남자들이 그가 만든 자칭 세계 최고의 축구공을 구경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한 손에 맥주잔을 든 채 그들은 공을 차보기도 하고 굴려보기도 했으며 선술집 바닥에 퉁퉁 튕겨보기도 했는데 어찌나 탄성이 좋은지 그 장면을 보던 다른 술꾼들까지도 와 하는 함성을 지르기 일쑤였다. 결국 공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없어서 못 팔 지경이었는데 따라서 군매는 뒷골목에 비좁은 구둣방을 팔고 교외에 공 제작 공장을 차리게 된다. 그런데 공이 그렇게 잘 팔렸던 데에는 물론 모든 공인 경기에서 소가죽 공만을 써야 한다는 축구협회의 규정이 끼친 영향도 컸으나 무엇보다도 그의 뛰어난 마케팅 실력이 한몫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는 군함을 앞세워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만든 국가 덕분에 갑자기 돈의 여유가 생긴 중산층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간파했다. 현대적 마케팅 기법이나 광고학도 배우지 않은 토마스 굿맨이 어떻게 그런 대단한 판매 기법을 개발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그는 당시 런던에서 가장 잘 나가던 신문인 데일리 모닝과 손잡고 한 가족 한 축구공 가지기 운동이라는 생소한 캠페인을 전개시켰다. 사설을 가장한 광고문 속에서 당대 최고의 내과 의사가 쓴 다음과 같은 글을 보면 그때 런던을 휩쓸었던 축구공 광풍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즉 거기서 의사는 체력은 곧 국력이며 지구 반대편까지 국가의 힘이 뻗어나가는 이때 어린 시절부터 공을 차고 달리며 심신을 강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임을 엄숙하게 설파한 뒤 짐짓 아무렇지도 않은 어조로 그런데 얼마 전 필자가 직접 공을 차보니 토마스 굿맨이라는 업자가 만든 가죽공이 체력 단련에 가장 좋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는 사연을 덧붙이고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중산층 집안에선 아들들에게 토마스 굿맨 상표가 새겨진 가죽 축구공을 선물하는 것이 일종의 관습으로 자리 잡았다. 그렇게 하여 일군 부를 바탕으로 토마스 굿맨은 왕실로부터 자기를 얻었으며 일약 체육계의 명사가 되었고 그게 계기가 되어 군납업체로까지 선정되는 행운마저 누리게 되었다. 즉 그의 업체가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영국군에게 독점적으로 가죽 축구공을 공급할 권리를 얻었다는 뜻이다. 그리하여 그의 공장에서 만들어진 공은 지도 제작이라는 미명하에 인천 앞바다를 어슬렁거리던 플라잉핏이란 이름의 군함에까지 실리게 되었으며 결국 제물포 인근에 살던 한 소년에게 전달되어 그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후 토마스 굿맨의 인생은 그리 영광되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가 더 이상 욕심내지 않고 조용히 공만 만들었으면 그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거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공 제작자에서 갑작스레 귀족의 신분으로 뛰어오른 그 남자의 영혼이 어느 날 문득 정치인이 되고 싶다는 흔해 빠진 욕망에 잠식당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는 하원의원 선거에 도전했고 당연히 패했다. 그 와중에 공을 팔아 쌓아올린 부까지 거의 탕진했는데 그의 완전한 몰락에 쐐기를 박은 마지막 사건은 한 젊은 기자 덕분에 일어났다.
앤더슨이란 이름의 그 기자 역시 런던 토박이였는데 어린 시절 옆집에 살던 수염이 덥수룩한 독일인 할아버지. 그는 나중에야 그가 무척이나 유명한 사람. 그러니까 너무 유명해서 지구 전체의 운명과 지도까지 뒤바꿔버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할아버지가 남긴 책을 읽으며 무언가 세상을 뒤엎을 만한 일을 해야 한다는 열정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인이 되어 사회 구석구석에 어둠을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리 어렵지 않게 기자가 된 앤더슨은 토마스 굿맨의 공장에서 법에 의해 금지된 음험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정보를 접했을 때 재빨리 행동에 돌입했다. 그는 무드질장이로 위장하여 굿맨의 공장에 취업했다. 이후 일어난 일은 익히 알려진 대로다. 거기서 그는 5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온통 유황연기에 취한 채 손으로 공을 꿰매고 있는 참담한 현장을 목격했던 것이다. 근 한 달여에 이르는 잠입 취재 끝에 앤더슨은 충격적인 르포르타주를 작성하는 데 성공했다. 런던 아동노동의 실태라는 제목의 그 기나긴 보고서는 당시 가장 구독률이 높았던 데일리 모닝의 일면을 장식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토마스 굿맨이 공제조업자로 성공을 거두던 초기 가죽 축구공 광고를 실었던 바로 그 신문이었다. 여하튼 아무리 아동의 노동이 공공연하게 자행되던 시대였다고는 해도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공장주들이 자기 소유의 공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모른 척하며 지내왔다 해도 그렇게 신문에 대서특필된 이상 무언가 조치를 취하긴 취해야 했다. 본보기로라도 토마스 굿맨을 처단해야만 마치 그런 흉악한 일은 난생 처음 들어본다는 듯 분노하여 들고 일어난 런던 시민들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는 뜻이다. 결국 굿맨의 공장은 폐쇄됐다. 경시청에서 직접 나온 기마 경찰들이 공장 문을 열고 유황과 가죽 냄새에 절어있는 창백한 얼굴의 아이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카메라를 든 채 서 있던 앤더슨은 일렬로 걸어 나오는 아이들 중 하나에게 질문을 던졌다. 기쁘지 않니? 넌 이제 해방이야. 그러나 아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기들을 구경하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을 한동안 둘러보다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토마스 굿맨의 말로에 대해서는 2가지 이야기가 떠돌았다. 일설엔 그가 원래 구두방에 있던 런던 뒷골목으로 되돌아왔으며 거짓골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구빈원에서 눈을 감았다고 하는데 또 다른 소문에 의하면 그는 그런 일에 전혀 개의치 않았고 오히려 그 사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공제조 원가를 더 낮추기 위해 노력했다. 즉 이참에 아예 공장을 인도로 옮기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 토마스 굿맨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일을 추진했고 그리하여 몇 년 뒤엔 전보다 더 거대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스포츠용품 업계에 거물러 성장했다는 게 2번째 소문의 요지였던 것이다. 덧붙이자면 토마스 굿맨의 공장이 폐쇄되던 날 거기서 걸어 나오던 아이들이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까지는 앤더슨 역시 더 이상 취재하지 못했다. 호기심과 모험심에 불타던 그가 영국 식민 지배의 실태를 파악한다는 명분으로 상선에 승선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배는 그가 그동안 익히 알고 있던 인도나 중국으로 가는 대신 계속 동쪽으로만 항해했고 마침내 생전 처음 들어보는 제물포라는 항구에 닻을 내렸다. 그곳에는 쓸쓸한 갯벌과 고깃배,
이제 막 공사가 끝난 듯한 현대식 간문, 그리고 검게 그을고 깡마른 사람들과 갈매기들이 기이하게 뒤엉켜 있었는데 선장은 망원경으로 먼 바다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몇 년 전 아직 군인의 신분이었을 때 이곳을 측량하기 위해 들른 적이 있다네. 그때 우린 저기 바닷가에서 축구를 했지. 그러면서 그가 망원경을 건네주는 바람에 앤더슨은 먼 능선과 그 아래 펼쳐진 작은 마을을 꽤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선장에게 다시 망원경을 돌려주려는 순간 그의 시야에 한 남자가 들어왔다. 남자는 어둑어둑해지는 황혼의 바닷가에서 축구공으로 보이는 뭔가를 머리로 연신 튕기며 달려가고 있었다. 잠깐만요, 선장님. 앤더슨은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최대한 몸을 앞으로 내밀었으나 어느새 남자는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하긴 잘못 봤겠지. 여기에 저런 최신식 축구공이 있을 리 없잖아.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자기 가방을 챙겼다. 카메라 및 장비 일체를 어깨에 매는 것도 잊지 않았다. 배에서 내려온 그는 물씬 밀려오는 비릿한 냄새를 맡으며 그 낯선 부두를 한 바퀴 둘러봤다. 뭐랄까, 거기에는 모든 것, 그러니까 그때까지 문명이 만들어낸 나쁜 것과 좋은 것들이 온통 한데 뒤섞여 있는 느낌이었다. 공원 옆에 마련된 외인 거주지에 자리를 잡은 그는 드디어 어느 달 밝은 밤 한적한 바닷가에서 공과 혼연일체가 되어 달리는 한 조선인을 마주하게 된다. 바로 박흥수의 증조부와 그의 사진을 찍은 영국인 기자 앤더슨의 첫 만남이었던 셈이다. 저 정도라면 런던의 클럽에서 뛰어도 손색이 없겠군. 기자는 이렇게 생각하며 그 남자에게로 다가갔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 역시 이미 알려진 그대로라고 보면 될 것이다. 즉, 어떻게 하여 이렇게 공을 잘 다루게 되었냐며 다가오는 낯선 외국인에게 박흥수의 중조부는 그간의 사연을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설명했고 그 인연을 계기로 박물관에 걸려있는 흑백 사진의 모델로도 섭외되었다는 얘기 말이다. 사진을 찍기 위해 박흥수의 중조부는 일이 없는 날 일부러 갯벌에 나오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런데 막상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그 즈음 공사장에서는 돌을 나를 때 더 이상 지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지게는 나무단이나 쌀가마니를 옮길 땐 효율적이었지만 돌이나 흙을 나르기엔 적합하지 않았다. 대신 도쿠 건설 현장에서는 바퀴가 하나 달린 손수레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박흥수의 중조부가 그 손수레를 끌고 나타났을 때 앤더슨은 손사래를 쳤다. 아니, 그건 안 돼요. 당신은 좀 더 이국적으로 보여야 한다고요. 외국인 기자는 한숨을 쉬며 사방을 둘러보다가 멀리서 어떤 남자가 지게에 쌀가마니를 쥐고 가는 걸 찾아냈다. 그는 남자에게 달려갔고 뭐라고 한참 동안 얘기를 나눴다. 그러더니 한 손에 공을 들고 다른 한 손엔 수레의 손잡이를 잡고 있던 박흥수의 중조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미안하지만 그 공 좀 잠깐 빌려줄래요? 영문을 모른 채 박흥수의 중조부가 공을 내놓자 기자는 그걸 지게에 쥐고 있던 사람에게 가져갔다. 그러고는 그에게 공을 품에 안도록 지시했고
바닷가를 배경으로 서게 한 다음 최대한 슬프고 지친 표정을 짓도록 주문했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한 끝에 앤더슨은 마음에 꼭 드는 사진을 하나 건졌고 그제야 공을 다시 받아서 박흥수의 중조부에게 도로 건네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엔 또 다른 버전의 스토리가 하나 전해지고 있다. 즉 앤더슨은 아예 처음부터 박흥수의 중조부를 만나지 못했다는 이야기 말이다. 그가 본 건 단지 달밤에 공과 혼연일체가 되어 해안을 달리던 한 남자의 실루엣뿐이었다. 그러니까 그건 이렇게 된 사연이다. 어느 날 밤 앤더슨은 문어잡이 어부의 사진을 찍기 위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 어부는 작은 항아리를 바다 밑으로 하나씩 내려보냈다. 내일 아침이면 이 항아리 안에 문어가 들어가 잠자고 있을 거요. 늙은 어부가 통역을 통해 말했다. 그러니 그때까지 잠이라도 자두시구려. 하지만 앤더슨은 잠이 오지 않았다. 뱃전에 서서 해안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는 달빛에 환히 빛나는 모래사장을 달리는 어떤 남자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 남자는 공을 자유자재로 다루며 마치 공과 한 몸이 된 듯 달려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앤더슨은 제물포에 처음 도착하던 날 선장에 망원경 너머로 봤던 남자가 그일 거라고 확신했다. 잠깐만요. 그는 어부를 불렀다. 저기 저 사람 보이죠? 혹시 누군지 아세요? 그러나 늙은 어부는 눈을 찡그린 채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안 보이는데요. 그런 다음 어부는 별 싱거운 사람 다 본다는 듯 앤더슨을 한번 쳐다보고는 배 뒤편으로 가버렸다. 하지만 그날 밤 앤더슨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비록 어두웠지만 환한 달빛 덕분에 그는 해변을 달리던 남자가 갖고 있던 게 축구공이라는 것을 알았다. 축구공, 소가죽, 남아메리카산 고무, 유황 냄새, 그리고 토마스 굿맨. 그는 굿맨이 인도 동북부 산악지대인 펀자브 지방 어딘가 작은 마을에 수제 축구공 공장을 차렸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앤더슨은 몇 년 전 자신이 취재했던 런던 아동 노동의 실태라는 르포르타지도 생각했다. 그걸 썼을 당시 그는 저널리스트로서 최고의 영광을 누렸다. 그러나 인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덧 세간의 관심은 다른 데로 옮겨갔고 사람들은 빠르게 모든 것을 잊었다. 이제 그는 한물간 기자가 되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극동아시아의 어느 나라에 와 있었고 웬 추레한 늙은 어부가 항아리로 문어를 잡는 광경이나 사진기에 담고 있다. 새벽이 되어 육지 쪽부터 서서히 세상이 밝아오기 시작했을 때 앤더슨은 카메라와 촬영 장비를 재빨리 가방에 챙겼다. 그걸 본 통역이 다가와 어부의 말을 전했다. 잠시 후면 항아리 안에 든 문어들을 낚아 올릴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벌써 가려고요? 앤더슨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급한 일이 생겼거든요. 늙은 어부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서둘러 떠나는 기자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항아리를 하나씩 건져 올리기 시작했다. 외인 거주지에 있는 숙소로 돌아온 앤더슨은 트렁크 가장 안쪽에
소중하게 넣어두었던 토마스 굿맨 축구공을 꺼내들고 밖으로 나갔다. 그가 쓰고자 하는 것, 가짜를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그러면서 동시에 진짜를 가짜처럼 보이게도 하는 스토리를 만들려면 사진이 필요했으니까. 만약 사진만 있다면 아무리 기이한 이야기일지라도 진실이 된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앤더슨은 공을 들고 해변을 걸었다. 저쪽에서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노인인 듯도 보였고 얼핏 보아서는 젊은이인 듯도 보였는데 굽어진 등에는 커다란 지게를 쥐고 있었다. 잠깐만요. 부탁이 있어요. 앤더슨의 말에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 공을 들고 여기 이렇게 서 있어 볼래요? 남자는 공을 받아들었다. 사실 그 둥글고 딱딱한 물건이 못에 쓰는 건지도 몰랐다. 그는 지쳐있을 뿐이었다. 당시 그 땅에 살고 있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듯.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이들이 누리지 못한 단 한 가지 호사를 누렸다. 즉 어떤 연유로든 간에 자신의 모습을 후세의 길이 남기게 된 것 말이다. 주변 어디에도 그런 식으로 영원한 삶을 얻은 이는 없었다. 하지만 사진이 찍히던 당시 그가 그런 걸 알았을 리는 없다. 그저 항구를 드나드는 수많은 외국인들 중 하나에게 잠시 포즈를 취해줬을 뿐이니 말이다. 공을 한 손에 들고 지게가 살짝 보이도록 비스듬히 등에 진 채 그는 최대한 슬픈 표정을 지었다. 그런 얼굴은 그 바닷가에서 사진을 찍는 몇몇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날 그가 보여준 표정은 결코 일부러 연출한 것이 아니었다. 그건 가장 자연스러운 얼굴. 그때 그 장소에서 그가 지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표정이었다. 숙소로 돌아온 앤더슨은 저녁도 먹지 않고 사진을 인화했다. 따로 암실이 없었기에 방을 온통 어둡게 해두고 코를 찌르는 인화액 냄새를 맡아가며 한참을 분주히 근 끝에 그는 마음에 드는 그림 하나를 건졌다. 그것은 아련히 멀어지는 바다를 배경으로 지친 얼굴의 남자가 지게를 진 채 토마스 굿맨 상표의 축구공을 소중히 끌어안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걸 벽 한가운데 앞정으로 고정해준 다음 앤더슨은 눈을 감았다. 대체 저 남자는 왜 영국산 수제 가죽 축구공을 가지게 된 걸까? 그리고 그는 저 공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아니 무엇보다도 저 공은 미래의 그의 가게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가? 거의 잠든 듯 보였던 영국인 기자가 퍼뜩 눈을 뜬 것은 자정을 훨씬 넘긴 깊은 밤이었다. 머리맡에 있던 등을 끌어다 심지에 불을 돋은 다음 그는 빠르게 뭔가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어느새 창밖은 희뿌옇게 밝아왔고 어디선가 갈매기 우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그럼 이쯤에서 그 소년,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 제물포의 어느 쓸쓸한 바닷가에서 영국인 수병으로부터 공을 하나 얻었던 소년의 이야기로 되돌아가 보자. 공을 뒷곁 깊숙이 감춰두고 소년은 부두에서 돌과 흙 나르는 일을 하게 된다. 그것밖엔 먹고 살 길이 없었던 탓이라는 건
이미 앞에서도 말한 바 있다. 여차여차하여 부두의 축항 공사가 끝난 다음 그는 이번에는 경성과 인천을 잇는 철도 공사 현장에서 자벽부로 일하게 됐다. 축구선수가 되겠다는 꿈 따윈 아예 잊은 지 오래였지만 그래도 그는 경성에 진짜 축구 골대가 있는 운동장이 생겼다는 소문을 듣고는 그걸 구경하기 위해 길을 나섰다. 역에서 내린 그는 지나가는 이들에게 길을 물으며 헤맨 끝에 어느 학교에 도착했다. 거기에선 축구 경기가 한창이었는데 그는 울타리 안에서 들려오는 왁자지껄한 소리를 들으며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까치발을 한 채 안을 들여다보니 비록 진흙 바닥이었지만 네모 반듯하게 닦아놓은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힘차게 내달리며 공을 차고 있는 게 보였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 공은 붕 떠올라 하늘에서 아름다운 포물선을 그렸고 그대로 골대를 향해 마법처럼 빨려들었던 것이다. 골대라는 것도 그는 그때 처음 보았다. 그것은 소나무를 깎아 양옆에 기둥처럼 세우고 가운데에 긴 나무 막대를 사다리처럼 연결한 모양이었는데 만든 지 얼마 안 된 듯 옹이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송진 냄새는 그가 서 있던 담 너머까지 실려 날아오는 듯 했다. 준비해 갔던 주먹밥도 입에 대지 않은 채 골대와 운동장, 축구 선수들을 바라보던 그는 저녁 기차 시간이 다 되어서야 그곳을 떴다. 노을이 지고 있어서인지 아니면 별 이유 없이 그랬던 건지는 모르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 스산했다. 그는 그게 배가 고파서일 거라고 짐작했고 그래서 뒤늦게야 주머니를 뒤져 차갑게 식은 좁쌀 주먹밥을 한 입 베어 물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컴컴한 뒷곁을 더듬은 끝에 실로 오랜만에 축구공을 꺼냈다. 아까 그 학생들이 차고 있던 새끼줄을 돌돌만 딱딱한 공에 비한다면 그것은 거의 완벽하게 둥근 아름다운 축구공이었다. 그는 공을 손에 든 채 한참 동안 바라보았고 발로 몇 번 차보기도 했는데 그러는 사이 한때 소년이었던 남자의 마음엔 그야말로 원대한 소망 하나가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다. 언젠가는 이것보다 더 둥글고 더 가벼우며 더 잘 튕겨오르는 공을 만들리라. 그는 온 세상의 모든 운동장에 자신이 만들어낸 축구공이 굴러다니는 모습을 상상했다. 이제 곧 태어날 아들이 그 완벽하게 둥근 공을 머리로 퉁기며 운동장을 질주하는 광경을 상상할 땐 자기도 모르게 미소를 짓기까지 했다. 다음 날부터 그는 돌과 흙 나르는 일을 하고 돌아온 밤이면 등잔에 불을 밝히고 토마스 쿰벤 상표의 축구공을 이리저리 돌려보았다. 공을 머리로 퉁길 때 가장 걸리적거리는 것은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만든 구멍이었다. 구멍을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했기에 토마스 굿맨의 축구공엔 마치 자루 끝을 여민 것처럼 보이는 작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남자는 바닷가를 달리며 헤딩을 하다가 그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에 이마를 부딪혀 피를 흘린 적도 있었다. 그는 연필 한 자루와 종이를 구해왔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했다. 종이는 그냥 종이가 아니라 주로 성냥이나 양초를 포장할 때 쓰는 파라핀 용지였는데 그래서 그가 연필 끝에 침을 발라가며 적은 아이디어가
쥐어지거나 흐릿해지지도 않은 채 갯벌의 진흙과 짠 바닷물을 견뎌냈던 건지도 모른다. 하지만 남자는 완벽한 축구공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왜냐하면 언제나 그랬듯 그에게는 할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바닷가에서 먹고 살 길을 찾을 수 없게 되자 한때 소년이었던 남자는 하와이로 가는 이민선에 몸을 실었다. 대부분은 가족을 모두 이끌고 떠났지만 그는 혼자서 배에 타고 있었다. 아내가 만삭이라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이번엔 낯설고 척박한 땅으로 떠나는 사람들을 취재하기 위해 부두에 나와 있던 앤더슨에게 그는 이런 대답을 했다. 일단 거기 가면 농장에서 열심히 일할 생각입니다. 돈을 벌어서 집도 짓고 땅도 사면 그때 아내와 아이를 데려가야죠. 그는 정말로 자신의 꿈이 실현될 거라고 믿는 듯 활짝 웃었다. 그런 다음엔 한 가지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안 쓰는 땅을 좀 사들여서 고르고 평평하게 다진 다음 나무를 베어다가 축구 골대를 만들 겁니다. 거기에서 아들에게 축구를 시키고 싶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하와이란 곳은 그야말로 신세계라서 거기 가면 헐값에 땅이 마구 팔리는 통에 조금만 열심히 일을 하면 대주주가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기자에게 설명했다. 그는 주머니를 뒤져 꾸깃꾸깃 접은 파라핀 종이 한 장을 펼쳐 보였다. 이걸 보세요. 나에겐 오래된 축구공이 하나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밤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한 끝에 완벽하게 둥근 축구공 만드는 방법을 찾아냈답니다. 거기에는 당시 널리 사용되던 12장의 가죽을 길게 잘라붙이는 방식 대신 32장의 육각형과 오각형 가죽을 오려붙여 태양처럼 둥근 구 형태로 만든 공의 설계도가 그려져 있었다. 앤더슨은 그 아름다운 구 앞에서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건 거의 혁신이나 마찬가지였고 만약 이런 모양의 축구공이 정말로 만들어진다면 그 공으로 연습을 하는 클럽은 무조건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할 것이었다. 그때 출발을 알리는 백호동이 길게 울렸다. 행운을 빌어요. 반드시 꿈을 이루기 바랍니다. 앤더슨은 벌써 굽기 시작하는 남자의 등에 대고 최대한 큰 목소리로 외쳤다. 한참 동안 손을 흔들던 그는 배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자 쓸쓸히 돌아섰다. 어쩌면 나도 이젠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는 문득 런던 뒷골목의 온갖 냄새들이 그리워졌다. 이상하게 싱숭생숭해진 마음을 달래지 못해 긴 한숨을 내쉬던 앤더슨이 퍼뜩 놀라며 허리를 굽힌 것은 그때였다. 갯벌을 뒤덮은 진흙과 쓰레기, 물에 떠밀려온 미역과 온갖 물풀, 불가사리들 사이에 떨어져 있던 뭔가를 발견했을 때 피우던 담배를 옆으로 내던지고 그는 그 꾸깃꾸깃 접힌 파라핀 종이를 주워들었다. 바닷물로 축축해진 데다 손때 묻고 기름에 절어 있기까지 한 그 종이를 손에 쥔 채 앤더슨은 어두워질 때까지 부두에 가만히 서 있었다. 그러고 보면 그 영국인 기자가 파라핀 종이를 발견한 즉시 우정국 사무소로 달려가 누군가에게 전보를 쳤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
또 그 전보의 수신인이 당시 펀자브 지방에서 수제 축구공 공장을 운영하던 토마스 굿맨이었다는 소문 역시 확인할 길 없는 루머에 불과할지도 모르고 말이다. 일설에는 그가 그렇게 함으로써 오래전 런던 아동노동의 실태라는 르포를 쓴 뒤부터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일말의 미안함을 털어버릴 수 있었다는데 그것 또한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일 가능성이 높다. 비록 파라핀 용지를 발견한 뒤 앤더슨이 고향으로 돌아와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으로 출판사를 차리긴 했지만 나중에 그가 밝힌 바에 의하면 그것은 아주 오래전 수습기자 시절부터 투자했던 어느 회사의 주식으로 충당한 자금이었다. 그 회사가 펀자브 지방에서 수제 축구공을 만드는 토마스 굿맨의 공장이라는 것도 그저 우연의 일치에 불과한 사건일 뿐이고 말이다. 무엇보다도 앤더슨은 나이를 먹은 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데일리 모닝의 금요일 섹션에 실린 명사의 서재를 가다 코너에 그와의 인터뷰가 실렸었다. 총 32장의 가죽으로 완벽하게 둥근 축구공을 만든다는 아이디어는 정말 놀라운 것이었소. 그렇지만 나도 한때 축구공에 관한 르포를 썼던 만큼 공에 대해서는 꽤 잘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게 실현될 수 없는 불가능한 꿈이라는 것도 대번에 알았지. 그건 뭐랄까, 당대의 기술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일종의 공예의 이데아 같은 것에 해당했다오. 그런 이유로 나는 그냥 그 파라핀 종이를 간직했소. 그러다가 어느 달 밝은 밤 바닷가에서 또다시 그 똑같은 공, 1882년산 토마스 굿맨 축구공 말이오. 그 공을 가지고 노는 어린애를 만났고 그 아이가 누군지 알게 된 다음엔 그야말로 아무런 미련 없이 종이를 건네줬던 거요. 아이는 낯선 외국인이 이상한 종이를 건네자 처음엔 뒷걸음질 쳤소. 그렇지만 나는 성의를 다해 아이에게 설명했지. 자, 받으렴. 겁내지 말고. 이건 네 아버지가 머나먼 땅으로 떠나며 남긴 유일한 유품이나 마찬가지니까. 그 후 어떻게 되었냐고? 글쎄, 나도 거기까진 모른다오. 투자했던 회사의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에 올랐으니까. 그와 관련해선 파라핀 용지를 남긴 남자의 후손이자 세계적 공장인이며 현재는 토마스 굿맨 회사를 인수하여 굿맨 앤 박볼 컴퍼니를 운영하고 있는 박흥수 역시 같은 증언을 하고 있었다. 네,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제 증조부가 파라핀 용지에 32장의 육각형과 오각형 가죽을 이어붙인 공을 설계할 때만 해도 절대로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인간의 아이디어는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전하게 마련입니다. 뭐 요즘 말로는 그런 것을 집단지성이라고 한다지요. 여하튼 아마 토마스 굿맨, 지금 제가 소유하고 있는 유서 깊은 공 제작 회사의 창업자죠. 그 토마스 굿맨 역시 어느 날 은연중에 증조부님과 비슷한 생각을 떠올렸을 겁니다. 마치 그레이엄 벨과
토마스 에디슨이 거의 같은 날 전하를 발명했듯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굿맨에게 공적을 빼앗긴 게 억울하지 않으냐고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중요한 것은 제 증조비의 꿈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니까요. 자, 보십시오. 이젠 전 세계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바로 여기에서 생산된 축구공으로 연습을 하고 있지요. 그것도 과거엔 꿈조차 꿀 수 없을 최고의 품질을 가진 공으로 말이에요. 어쨌거나 최초로 축구공을 가졌던 남자가 파라핀 용지를 갯벌에 떨어뜨리고 머나먼 땅으로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토마스 굿맨사는 경제 전문지에 중대한 발표를 했다. 그것은 세계 최초로 32조각의 가죽으로 제단된 축구공이 탄생했다는 기사였고 예상대로 그 완벽하고 아름다운 공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바야흐로 제2의 전성기가 도래하였는데 덕분에 토마스 굿맨의 공장도 나날이 커져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지에서 밀려오는 주문량을 도저히 맞출 수 없었던 굿맨은 마을 곳곳의 가정집에 수공업으로 공 제작을 맡기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펀자브 일대는 수제 공 생산의 메카로 다시 태어났던 것이다. 그리고 앤더슨은 여기까진 알지 못했다지만 그는 자신이 투자한 회사가 어떤 노동자를 고용하는지 그들에게 임금을 얼마나 주는지 등에 대해서까지 신경 쓸 여력은 없었다고 강변했다. 출판사 일이 이렇게 바쁜데 대체 누가 그런 데까지 일일이 관여할 수 있겠소? 그는 이렇게 말했는데 하긴 그의 말 맞다나 출판사는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었다. 거기서 주로 내는 책은 앤더슨의 어린 시절 옆집에 살았던 수염이 덥수룩한 독일인 할아버지의 사상을 담은 서적이었는데 그게 당시 지식인 사회에서 꽤 큰 인기를 얻었던 탓이다. 주문이 한도 끝도 없이 밀려들었기 때문에 공장에서는 점차 어린애들까지 공 만드는 일에 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막상 아이들에게 일을 시켜보니 어른의 크고 투박한 손으로 꿰매는 것보다 어린애들의 작은 손으로 가죽을 바느질하는 것이 100배나 더 정교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런데도 몸집이 작기 때문에 임금은 10분의 1만 줘도 된다는 놀라운 사실까지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게다가 그 일대엔 아이들이 무척 많았다. 아무리 많이 고용해도 어디선가 아이들은 또다시 나타났고 그리하여 마침내 펀자브 지방은 세상에서 가장 꼼꼼하게 바느질된 공을 만드는 곳이라는 명성까지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건 모두 오래전의 일일 뿐입니다. 경기 서부에서 소규모로 축구공을 제작하다가 1980년대 올림픽 특수를 거치며 회사의 규모를 키운 뒤 펀자브로 공장을 옮긴 박흥수는 토마스 굿맨사를 사들여 굿맨 앤 박볼 컴퍼니로 합병하던 날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요즘 같은 시대에 아이들이 손으로 공을 꿰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저의 증조부께서 결코 원하지 않으셨을 테니까요. 하긴 그러고 보면 증조부에 대한 그의 애정은 유별난 데가 있었다. 회사가 이상한 소문, 예를 들자면 그의 축구공 공장이 2014 월드컵 공인구 생산 공개 입찰에서 탈락한 이유가 그곳에서 암암리에 자행된 아동노동 때문이었다는 악의적인 소문 같은 것들 말이다.
이러한 이상한 소문에 휩싸일 때면 박흥수는 공역사 박물관 내 강당에서 간담회를 열고는 증조부와 축구공에 얽힌 감동적인 사연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으니까. 그는 아주 오래전 처음으로 축구공을 가졌던 한 소년이 어떤 꿈을 가졌었는지, 그러나 항만에서 짐을 나르는 고된 노동이 그의 등을 어떻게 굽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마침내는 먼 바다로 떠난 남자가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어떻게 눈을 감았는지에 대해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찬찬히 설명했다. 증조부가 그렇게 눈을 감은 뒤 인천항에 또 다른 군함들이 몇 번이나 들어왔다 나갔는지, 검은 연기와 포성은 세상을 어떻게 뒤덮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함이 들어왔을 때 그의 어린 아버지가 손에 들고 흔든 것이 어느 나라 국기였는지까지도 그는 마치 곁에서 지켜본 것처럼 자세히 묘사했다. 그러나 운명의 힘이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그건 내 안에 새겨진 인장 같아서 아무리 없애려 해도 결코 사라지지 않았지요. 어느덧 조용해진 사람들을 둘러보며 박흥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오래된 토마스 굿맨 축구공을 다시 찾아냈던 먼 옛날의 어느 오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잡동사니 속에 처박힌 채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쓰고 있던 그 공을 발견한 것은 어린 박흥수였다. 아버지는 자전거포를 경영하셨습니다. 우리는 가게 한 구석에서 놀았고요. 자전거 바퀴와 어지러이 쌓여있는 연장들 사이에 있던 상자를 열어본 그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이게 뭐죠? 아버지는 아들이 가져온 상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한참 후에야 그는 그게 축구공이라고 말했고, 자신의 할아버지와 축구공, 갈매기, 군함, 돌과 흙, 지게, 손수레, 그리고 끝없이 펼쳐져 있던 바닷가에 대해 얘기해 주었던 것이다. 이걸 발로 찰 수 있을까요? 소년이 물었을 때 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건 너무 낡고 오래됐단다. 게다가 여기저기 해졌고 가죽도 성한 데라곤 한 군데도 없잖니. 그러나 소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의 공구 상자를 가져다가 공을 수리했다. 해진 곳을 꿰맸고 정성스럽게 악교칠을 했다. 기름 먹인 천으로 가죽을 잘 닦고 마지막으로 자전거 포에 있던 공기 펌프로 바람을 불어넣자 쭈글쭈글했던 1882년산 토마스 굿맨 축구공이 팽팽하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그건 마치 마법 같았습니다. 네, 저에겐 그랬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대로 된 공이라곤 단 한 번도 가져본 적도 없던 내 눈앞에 갑자기 크고 둥글고 매끄러운 공이 생겨났으니까요. 벽에 던지자 공은 기세 좋게 튕겨져 나오며 퉁 하는 맑고 영롱한 소리를 냈다. 박흥수는 그 공을 수없이 많이 발로 찼고 망가지면 머리를 짜내어 수선을 했다. 그러다 마침내는 공을 직접 만들기에 이르렀는데 기나긴 세월 동안 토마스 굿맨 축구공을 고쳤으며 공에 대한 모든 것을 파악했던 그에게 그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겁니다.
만약 1882년 제물포의 어느 한적한 바닷가에서 증조부님께 이 공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저도 없었을 거라는 사실이지요. 꿈꾸는 듯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마친 박흥수에게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지면 의뢰의 뒤에 걸린 거대한 휘장에 부드러운 조명이 비쳤다. 거기서 그의 증조부는 아니 어쩌면 누구인지 아무도 알 수 없을 그 노인은 여전히 한 손에 공을 안고 다른 쪽 어깨엔 지게를 진 채 모두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간담회가 끝나면 박흥수는 사람들을 바로 옆에 있는 공장으로 안내했다. 얼마 전 새로 지은 그 공장은 이번에 처음으로 모두에게 공개되는 것이라고 했다. 안으로 들어선 이들은 거대한 규모라든가 최첨단 설비들의 메탈릭한 광채에 놀라기 전에 먼저 내부에 사람이라곤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잡지나 다큐멘터리에 많이 나오던 광경, 즉 히잡을 쓴 여자들이나 작은 아이들이 각각 앞에 둥근 공을 하나씩 놓고 손으로 가죽을 꿰매고 있는 그런 광경을 기대했던 이들은 혹시 잘못 본 게 아닌가 싶어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그건 세상이 바뀌기 전의 일이지요. 증조부를 기리기 위해 배경 음향으로 틀어놨다는 파도치는 소리와 갈매기 끼룩대는 소리에 섞여 박흥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은 기계가 이 모든 일을 해냅니다. 그들은 정교하고 치밀한 데다 지치지도 않아요. 이들 덕분에 우린 최고의 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로 멋진 신세계 아닌가요? 잠시 후 백고동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어딘가에 설치된 영사기가 오른쪽에 넓고 하얀 벽면에 수평선과 배를 비췄다. 그리고 지켜보고 있는 사이에 배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더니 마침내 벽 전체를 뒤덮는 그림자가 되는 것이었다.